발제를 짧게 한번 하고 또 이런저런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51페이지의 첫 번째 꼭지 제목, 뭐 섹시하죠. 이런 제목 보고 글을 쓰시는 분들은 아마 능기일 수밖에 없죠. 네, 글이 안 써질 때도 글을 쓰는 법이라는 이 나탈리 골드버그의 페이지로 시작합니다. 오늘 우주차고 51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한 3꼭지 정도가 되겠죠. 뭐 꼭지가 되게 짧기 때문에 읽는데도 부담이 아마 없으셨을 겁니다. 자, 51페이지부터 제가 잠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글이 안 써질 때도 쓰는 법. 51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있죠. 훈련이란 언제나 잔인한 단어다. 나는 이 단어를 가지고 나의 게으름을 토벌하려 했지만 소원대로 효과를 거둔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네, 이렇게 글쓰기 대가들도 우리랑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죠. 훈련을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내 게으름을 토벌하고 싶었는데 결국 소원대로 효과를 거둔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글쓰기 대가들도. 우린 너무나 당연하겠죠. 우리가 뭔가 자신의 연습량을 늘리고 꾸준히 연습하는 게 잘 안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처럼 이 대가들도 이야기합니다. 52페이지에 에고와, 뭐 제가 이렇게 좀 분리를 했어요. 52페이지에 에고와 이성, 뭐 본능의 충실함, 이성의 충실함, 뭐 이런 느낌으로 제가 한번 정리를 했고요. 52페이지 중간 위에서 한 5번째 줄 중에 이런 얘기가 있죠. 당신 속에서 싸움을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싸우도록 그냥 내버려 두라. 하지만 그 싸움의 한 구석에서 제 정신을 차리고 있는 실제적인 마음이 조용히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그 마음이 노트로 옮겨져 더 깊고 평화로운 곳에서부터 나온 글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네. 이 얘기 자체는 제가 음속을 좀 하겠습니다. 네, 음속을 좀 하겠습니다. 네. 이 얘기 자체는 여기 지금 51페이지도 나왔지만 난 글을 쓰고 싶지 않아. 글을 써야 해. 이 두 마음이 우리 마음에는 공존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본능에 충실하고 싶은 우리의 욕망, 하고 싶지 않은 또 한 마음에는 이성에 충실하고 싶은 욕망, 내 인생에 이게 도움이 된다라는 이런 욕망이 두 개가 계속 싸우고 있다라는 얘기로 네. 그 마음이 실제적으로 조용히 일어나도록 해야 하고 그 마음이 노트로 옮겨져 더 깊고 평화로운 곳에서부터 나온 글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얘기. 네, 또 연결이 계속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마음속에는 이 두 개의 마음이 같이 살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동시에 글에 표현된다. 블레블레 5분 또 혹은 10분 동안 그들이 노트에 대고 소리치는 것을 허락해 줄 수밖에 없다. 그 감정이 이끄는 대로 글쓰기 속으로 빠져들라. 싸움을 끌어오는 목소리들에게 글쓰는 공간을 허락하고 나면 그들의 불만이 너무도 빠르게 사그라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거다. 네, 저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 내용 자체를. 쓰고 싶지 않은 마음과 쓰고 싶은 마음 두 개가 공존을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싸움을 끌어오는 목소리들, 쓰고 싶지 않은 이런 목소리들에게도 글 쓰는 공간을 허용해보라라는 얘기로 저는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쓰고 싶지 않았을 때도 쓰고 싶지 않음을 한번 표현해보라. 그러면 그들의 불만이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사그라든다. 뭐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쓰고 싶을 때뿐만 아니라 쓰고 싶지 않을 때도 한번 표현해보라라는 얘기로 우리도 한번 시험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53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있죠. 글쓰기 작업은 아주 단순하고 근본적이며 엄숙한 일이다. 인간의 마음은 간사해서 고독한 글쓰기에 전념하기보다는 친구와 멋진 식당에 앉아 인간의 인내심에 대해 토론하거나 글쓰기의 고통을 위로해줄 상대를 찾아가는데 마음이 이끌리게 마련이다. 공감하실 겁니다. 글을 쓰는 얘기보다 그냥 친구와 왜 우리 인내심은 이렇게 나약하니 하면서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편하죠. 네. 저도 항상 책을 처음 책을 첫 책, 두 번째 책 정도 쓸 때, 지금도 비슷한데요. 책을 한참 쓸 때는 책만 읽고 싶은 욕망도 많이 생깁니다. 왜? 쓰는 것보다 읽는 게 훨씬 더 쉽기 때문이죠. 저는 이렇게 그래서 해석을 했어요. 어떤 일이든 근본적이고 엄숙한 일을 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글쓰기 작업은 되게 엄숙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분이.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이든 근본적이고 엄숙한 일을 하기 싫다. 에너지 차원에서 보면 에너지 소비가 많기 때문이에요. 진지한 일은, 엄숙한 일들은. 그래서 많은 책에서 가볍게 시작하는 방법을 제시해요. 자기계발서의 거의 7, 80%, 90% 이상이 가볍게 시작해라. 운동을 할 때는 하루에 팔굽혀펴기 하나부터 시작해라.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것도 좋은 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방법으로 시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우리 한계를, 우리 성장을 위해서는 진지함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어요. 엄숙한 순간을 맞닥뜨려야만이 우리는 성장을 합니다. 가볍게 한다고 해서 절대로 우리는 성장하지 못해요. 우리의 심리적 갈등과 부딪혀야만이 우리는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진지함을 만나는 건 필수다라고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53페이지에 이분이 이런 얘기 하죠. 스킬적인 얘기를. 쓰고 싶지 않을 때 자신을 달래는 방법 해서 한 6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제가 또 줄이면 이거죠.
친구에게 일주일 후 작품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해라. 그럼 쓰게 된다. 그리고 오전 10시까지는 마음대로 하고 오후 10시 이후부터는 오전 10시 이후부터는 펜을 잡아야 한다고 스스로한테 다 재촉하라는 얘기. 그리고 글을 쓰기 싫다는 생각이 들기 전에 글을 쓰기 시작해버린다는 얘기 저한테 좀 인사이트 있게 다가왔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책상에 앉아서 글을 써버린다. 다른 생각이 들기 전에 해버린다라는 얘기. 딱 1시간만 글을 쓰면 자신에게 초코칩 쿠키 2개를 먹을 수 있게 한다. 나탈리가 초코칩 쿠키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피곤해 녹초가 되어 있을 때 어디 카페에 갔을 때 카페 일부러 가서 1시간 쓰고 초코칩 쿠키 2개를 자신한테 선물로 주는 이런 행위를 한번 해보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한 달에 노트 한 권 채우려고 애를 쓴다. 뭐 이분의 글쓰기 방법은 딱 한 가지죠. 한 달에 노트 한 권 채우는 거. 단순하지만 이거보다 더 강력한 방법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로지 양으로만 판단한다라고 하면서 이분은 이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글을 쓸 수 있는 시간만 있다면 어떤 글이든 쓰겠다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이분이 썼던 쓰고 싶지 않을 때 자신을 달래는 방법 한 5가지, 6가지를 이분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2번째 꼭지. 편집자의 목소리를 무시하라. 네. 제가 뭐 책 쓰기 강의에서도 이 얘기는 좀 자주 하는 편이죠. 네. 자유롭게 우리가 쓸 때 우리는 항상 편집자의 목소리에 우리 스스로한테 빠져있기 때문에 백스페이스를 밟고 그냥 삭제를 하게 되죠. 공유하지 못합니다. 왜? 자기 마음의 편집자한테 일단 잡혀있죠. 56페이지 이런 얘기 있죠. 내면의 편집자 또는 검열관과 분리시키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그래야 자유롭게 호흡하고 탐험하며 표현할 공간을 가질 수 있다. 네. 검열관에서 분리시켜지지 않으면 우리는 공유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그냥 자기 공간 안에서 밖에 호흡하지 못하죠. 네. 글이 빨리 안 느는 어떤 공통점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라도 표현하시고 공유하시는 게 자신을 그 글에 더 신경을 쓰기 때문에 글은 좀 더 빨리 는다는 거 제가 한 3년 동안 책 쓰기 강의를 하면서 느낀 겁니다. 편집자 입에서 나올 소리 보통 이런 거죠. 당신 작품 뭐 여기 표현대로 이렇게 역 같아. 말할 가치도 없어. 진부해. 별로야. 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글도 똑같이 느끼죠. 저도 진부하고 별로이고 뭐 말할 가치도 없다. 이렇게 저도 스스로도 느끼고 있고요. 57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있죠. 편집자를 정확히 알면 알수록 편집자를 무시해버리기도 한결 수월해진다. 이거는 뭐 글쓰기뿐만이 아니라 영성적인 얘기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잘 모르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더 두려워합니다. 경제학 용어에서는 불확실함이 가장 크다고, 가장 세상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게 불확실함이라 그러죠. 뭔가 안 좋은 걸로 판단이 나버리면 우리는 그거에 대해 우리 마음은 대처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좋아질지도 나빠질지도 모르는 이런 불확실함이 가장 크거든요. 여기에서 그런 얘기인 거죠. 편집자를 자세히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편집자를 무시할 확률이 되게 높아진다는 거. 네. 자신을 두렵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정확하게 알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제 의견입니다. 두려움은 보통 안개에 가려져 있거나 보이지 않을 때 훨씬 더 두렵다. 물론 자신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뭔가에 대해 정확히 알아낸다는 행위는 그 과정에서 또 한 번의 두려움을 상기시켜야 하기에 쉽지 않은 일이긴 하죠. 네, 우리가 두려움을 제대로 알고 싶은데 그 두려움을 아는 과정에 또 두려움을 한 번 더 인식해버리기 때문에 자신한테 상처 준 그 두려움을, 그래서 힘들다라는 거죠. 이분이 이런 얘기 하죠. 또 그리고 내부 편집자의 말을 멀리서 바람에 날리는 흰 빨래 정도로 여겨라. 빨래는 마를 거고 아주 멀리 있는 누군가가 그것을 계속 집으로 가져갈 거다. 그동안 당신은 글을 써라. 이렇게 해서 57페이지 마지막 꼭지에 적어놨는데 멋지게 표현하셨죠. 요즘에 흰 빨래를 널어놓는 어떤 공간은 없죠. 아파트에 대부분 살기 때문에. 옛날에는 마당이 있는 집에는 이게 충분히 공감이 되더라는 거죠. 네. 제가 글은 은유다라고 책 쓰기 강의 때 많이 하죠. 네. 결국 흰 빨래로 이렇게 치고 해버린 거죠. 글을. 네, 딱 떠오르잖아요. 이게 글의 은유를 표현한 거죠. 자, 3번째 꼭지. 눈앞에 있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라라는 꼭지입니다. 네. 59페이지에 이분이 이제 뭐 엘커톤이라는 어떤 학생들 가리키는 뭐 독일계 학생들 가리키는 내용을 잠깐 이렇게 언급하면서 이러죠. 내가 유대인이라는 사실까지 말한다. 학생들 대부분은 독일계 후손이다. 이곳 학생들은 아주 따뜻한 마음과 나약할 정도로 민감한 감수성을 지니고 있다. 독일계 후손이니까 유대인하고는 극과 극이죠. 뭐 아우슈비츠에 뭐 그런 일도 있었고. 그렇지만 이분이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학생들한테 말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은 예민하다 하면서, 네, 그냥 제 의견인데, 인간에는 항상 이렇게 선과 악 2가지 마음이 우리 마음에는 공존하죠. 나쁜 사람도
없고 선한 사람도 없어. 항상 공존하는데 선이 발동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발동이 될 수도 있고 네, 어떤 시절 이전이 맞으면 악이 바로 발동이 되고 하는 거죠. 네, 그 얘기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59페이지에 네, 직접 경험한 것만이 체험의 전부는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누군가 써놓은 글을 읽으면서도 체험할 수 있어요. 뉴욕에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사람이 뉴욕의 모든 도로 이름을 알 수 있는 것처럼요. 여러분 속에는 다른 이들의 삶도 들어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글쓰기를 파생시키는 한 가지 방법이다. 네, 제가 글쓰기 저도 아직 초짜고요. 신인이긴 하지만 제가 이 얘기에 충분히 공감을 하는 게 우리가 모든 곳을 다 가야만이 그곳에 글을 쓸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 제가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읽고 쓰고 몇 년 동안 하면서 제가 좀 가장 뛰어나게 발달된 항목이 이거예요. 어떤 사람의 한 얘기를 하나의 경험담을 듣고 제가 10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쪽에 제가 조금 뭐 재능이라면 재능이고 직접 체험하지 않은데 내가 이렇게 강의에서 이렇게 다양한 사례를 이야기할 수 있네 하면 스스로한테 좀 놀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지만 내가 경험한 것처럼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분 나탈리아하고 내가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네라고 생각도 했습니다. 간접 체험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죠. 예를 들어 어떤 이들의 말 한마디, 몇 마디 말과 몇 문장만 보고도 수많은 것을 체험한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다. 제 얘기를 제가 이렇게 좀 적어놨습니다. 네, 60페이지에 이것도 네. 내가 겁을 낸다면 내가 쓰는 글도 왜곡되어 진실이 무엇인지 밝히지 못하게 될 테니까 말이다. 물론 누군가는 겁을 낼 이유가 있으니까 겁을 내는 거잖아 하고 말할지 모른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려는 마음의 핑계일 뿐이다.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그것은 마음의 핑계일 뿐이다 하는 거에서 미움받을 용기 몇 년 전에 한번 읽었던 얘기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려는 마음의 핑계일 뿐이다 라는 게 미움받을 용기의 그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요. 겁을 내고 싶기 때문에 겁낼 이유를 우리는 찾는다는 거, 우리 마음은. 겁낼 이유가 있기 때문에 겁을 내는 게 아니라 겁을 내고 싶기 때문에 겁낼 이유를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버린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는 걸 제가 기억이 나서 조금 한번 언급했고요. 네, 60페이지에 이분이 하단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나탈리가 나는 하드컵으로 장전된 영미문학개론을 가슴에 꼭 낀 채 배정된 교실로 뛰어들었다. 이분이 흑인 학생들을 가리키는 그 고등학교에 가는 어떤 장면을 묘사했는데 제가 책 쓰기에서 이런 얘기하죠. 책 쓰기 강의에서 독자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순간에 그분이 글을 잘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딱 그려지죠. 여학생들 옛날에 대학 다니는 학생들이 이렇게 좀 두터운 책을 자기 가슴에 꽂고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 요즘에는 이런 모습을 잘 저도 못 보긴 했는데 여하튼 저희 학교 다닐 때 여학생들이 이런 좀 두툼한 책들을 자기 가슴에 꽂고 이렇게 학교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내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줬구나. 그게 이제 좀 글을 좀 잘 쓰는 사람들의 그 어떤 묘사의 어떤 기술들이죠. 네, 61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있죠. 작가는 작품을 쓸 때 모든 것을 항상 처음 대하는 기분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 어떻게 보면 창조의 기본인데 정말 어려운 얘기죠. 어떻게 모든 것을 처음 보는 기분으로 우리가 바라보기가 쉽지 않죠. 익숙해지는데 우리 스스로는.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들죠. 엘커톤에 사는 어느 교사가 나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다. 아이들 책상 밑을 한번 보세요. 바닥이 온통 신발에 묻어온 흙 때문에 아주 지저분하죠. 정말 좋은 신호예요. 봄이 왔다는 신호니까요. 네. 나는 그녀의 말을 들은 다음에야 처음으로 신기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라고 표현하면서 결국 작가라는 사람, 창조를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익숙했던 광경도 처음 보는 느낌처럼 이렇게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는 얘기인데 제가 볼 때 이게 내공이에요.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우리는 익숙한 거에 그냥 익숙해지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또 본능이기 때문에 여하튼 그래도 방법적으로 제가 이렇게 독서 모임에서도 계속 말씀드린 게 이거죠. 한 문장을 오래 사유해라. 이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관점으로 한번 보라는 얘기거든요. 파란색을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10개였으면 파란색을 가지고 하루 종일 생각하면 20가지 이미지도 떠올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기존의 자신의 관점을 조금 파란색을 처음 대하는 느낌으로 바라보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유해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엄청 대가들은 이런 느낌을 그냥 좀 자연스럽게 습득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무리 익숙한 간격도 새롭게 쳐다보는 힘이 있다. 네, 그게 글쓰기 대가들이고 내공이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61페이지에 어떤 것이 이상적인 글쓰기인가? 무엇에 대해 써야 할까? 당신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하라. 그런 다음에 그 속으로 파고들어라.
당신이 가지 못하는 곳은 없다. 그리고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하라. 네. 그냥 자기 앞에 있는 거 써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61페이지에 또 연결되어서 정보가 부족해서 자신이 쓴 글을 증명하지 못한다고 걱정하지 말라. 내가 알카톤을 둘러싼 들판을 알고 싶다고 자신에게 말한 것은 그곳의 지리학적 정보를 안다는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 들판 속으로 영원히 산책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안다는 뜻이었다. 와우, 저는 좀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이 문장에.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뭐 저는 고쳐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영성을 좀 계속 고민하고 좀 깊이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영성을 안다는 것은 영성에 대한 수많은 경전에서 언급한 사실관계의 지식을 안다는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이 영원히 깨달음을 추구하고 싶다는 사실을 안다는 의미다. 어떻게 보면 제 마음을 위해 이 네 문장을 제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돌려봤죠. 네. 네, 충분히 저도 공감이 됐었고요. 네. 이게 우리가 글을 쓸 때, 논리적인 글을 쓸 때 어떤 걸 딱 쓰고 나면 그거에 대한 증빙을 계속 들려고 합니다. 그게 글 쓰는 기본 이기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분이 이제 이런 어떤 에세이적인 느낌에서는 내가 엘코톤에 대한 들판에 대한 정보는 없어도 이 들판을 영원히 산책하고 싶다라는 이런 것만 있으면 우리는 글을 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